아, 네. 설이네요. 벌써 네. 설이야. 좀 무비건조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어떤 선물을 나눌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최근 뭐 힙스터다 하면 요 영화, 이 감독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얘기해도 벌써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감독은 하마구치 류스케입니다. 와. 네. 지금 극장에 드라이브 마이카와 해피아워가 개봉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다음 작품이죠. 우연과 상상은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과 한국이 거의 극장가가 하마구치 류스케가 꽉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걸 빗대어서 4만 킬로 주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스코어의 스코어를 타이어 갈아야겠네. 그렇죠. 네. 지금 뭐 평론가라는 이름 붙이신 분들은 다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를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이런 그 힘이 무엇인지 무비건조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전 영화 딱 하나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처음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의 그 컨셉트는 여러분 세 분에게 제가 하마구치 류스케 강의를 듣는 그런 컨셉인 거지. 저희한테요? 저는 어쨌든 지금 아사코 한 편 보고 온 상태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카를 볼까 말까 고심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이제 영화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좀 길어, 느낌상. 일단 러닝 타임이 길잖아. 이 배순탁 작가로 하여금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 또 호기심이 생기고 좀 보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사코를 본 이유는 그나마 제일 짧더라고요, 그 영화. 상당히 짧아. 1시간 한 40분. 그래서 봤어요. 근데 영화 되게 괜찮게 봤어요, 저는.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을 수식할 때 항상 이 얘기가 붙어요. 젊은 거장. 이제 거장인데 젊다라는 약간 요런 그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하마구치 류스케의 어떤 이전 이력들을 살펴보면 지금 그의 어떤 현재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도쿄 대학에서 이제 문학을 전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화를 설명할 때 언제나 나오는 뭐 어떤 연극적이다, 문학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비롯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쿄 그 국립예술대학원에서 이제 영화를 또 이제 전공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엘리트 느낌이 그렇죠, 쫙 나네요, 확실히 그죠? 그렇죠.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 영화를 가르쳤던 스승이 바로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국내에 처음 소개됐던 작품이 바로 이제 심도라는 작품이에요.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와 그 일본의 국립예술대학원에서 합작으로 만든 장편 영화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관객들도 만나고 한국 스태프들도 만난 거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파도의 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작업하기도 했고요. 또 이 파도의 소리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뒤를 잇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이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 뒤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경우는 바로 그 해피아워라고 하는 작품이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면서 그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4명의 주인공이 모두 공동으로 여우주연상을 그때 수상을 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그 한국 배우 문소리 씨도 이제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사코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이제 초청이 됐고 우연과 상상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가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젊은 거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 사이 나이가 드는, 들었나요? 네. 네. 젊지 않아. 78년생이다. 더 이상 젊지 않아요. 아 78년생이에요? 아니 78이면 젊진 않지. 44인데. 근데 왜 계속 뭐 자기는 젊다고? 더 많지 않아? 전 77이에요. 아 내가 많구나. 그럼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꼭 무비건조에 나와주십시오. 여기서는 막내. 제가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과 줌으로 지금 이제 못 오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못 오니까 줌으로 줌 토크를 GV를 했었는데 표정이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아 진짜? 네, 굉장히 이렇게 건조한 표정이. 엘리트네. 아니 뭐 해피아워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이제 베스턴 작가가 이 러닝 타임의
압박 때문에 선뜻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5시간이잖아.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한테 좀 압박감이 있지. 그런데 네. 아까 뭐 저희가 따로 얘기한 거지만 사석에서 뭐 드라마 보듯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시간씩 잘라가지고. 끊어서 응. 아니요 이거는 한 번에 보는 게 아유, 화장실 사실은 그래서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아, 영화제에서 공개했을 땐 인터미션이 없었는데 이 개봉 버전에는 인터미션이 10분간 있고 사람들이 그 10분 지금부터 10분간 인터미션이 있다라는 그 화면을 찍어서 엄청나게 SNS에 많이 인증샷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부터 내일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5시간 30분이 넘는 작품을 만나는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그 시간이라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벤트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영화를 조금 넘어선 다른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근데 왜 하마구치 류스케인가? 라는 대답에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한번 얘기를 아, 저는 모르죠. 아니 아사코를 유일하게 본 영화인데 그 네. 어땠어? 네. 아사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그냥 뭐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한 번에 정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기만 아는 인간이 한 명만 있어도 피곤한데.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한 명만 있어도 주위가 피곤해지는데 그게 2명이 되면 겁나게 피곤해진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역사상 최악의 민폐 커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분노를 표함과 동시에 사실 저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완전하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다소간의 부러움 같은 것들도 그 이면에 갖기 마련이잖아요. 네. 사실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분명히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설득력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극에서 굉장히 이렇게 빠져나온 순간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를테면 이제 제가 아사코가 이제 처음으로 본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였는데 상징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제 여주인공인 아사코가 토호쿠 지방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어민들의 판매 같은 걸 도와주는 도와주고.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굴 먹고. 근데 그 봉사 활동을 굳이 토호쿠로 가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사코의 이제 전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왜 굳이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토호쿠 지방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캐릭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며 그들이 왜 나와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정말로 그 센다이 지방에 거대한 정말로 그 해일을 막기 위한 방제가 딱 있는 거기에서 차를 멈추고 그렇죠. 거기서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가라고 해요 남자에게.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그 뚝으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장면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왜 뜬금없이 또 센다이 지방에 이렇게 차가 멈춰서 그것도 이별을 이 쓰나미를 막기 위한 거대한 그 뚝 앞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외국 관객들은 특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속적인 그냥 멜로 드라마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다큐멘터리스러운 데가 있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가.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나 직설적으로 토호쿠 지방 그리고 지진 이런 키워드들을 그냥 아예 보여줘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지나치게 인공적인 설정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아사코라는 영화는 훨씬 더 간결하지만 더 깊이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이 영화를 해석하는 그 방향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답답함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사코를 보면서.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그런 비극으로 아내를 잃은 남자가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주는 어떤 여성 드라이버와 인간적인 어떤 서로의 상처를 교환하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쨌든 아름다운 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거기서도 굳이 이를테면 재해가 있었던 그 여자 드라이버의 고향으로 가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이 동일본 대지진과 재해에 대한 그리고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겪었던 일본인들의 엄청난 상실감과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통속적인 멜로드라마 안에다가 배치를 해서 엮는 재주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고민을 하게 돼요 항상. 주성철 기자님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마구치 류스케가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봤다. 그러면 나 영화 좀 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존재인 거잖아 사실. 그렇죠. 지금 시네필들이 가장 열광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채널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잡지의 시대에서부터 살아남은 시네필을 위한 단 하나의 영화 채널 주성철의 무비고. 우리 채널명이 조성철의 무비 원조. 그래서 사실 그 왜 이렇게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들이 인기가 많고 특히 드라이버 마이카는 진짜 안 보면은 뭔가 이야기에 좀 끼지 못하는 이 집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 드라이버 마이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제 비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정말 대단한 평론가 선배님들이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냥 제가 좀 즉각적으로 느끼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약간은 지금 관객들은 좀 어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예술 행위에 있어가지고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음악 평론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막 누군가의 어떤 팝 음악이라던가 뭐 록 음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가사를 그냥 들으면서 바로 다 알아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음악 자체로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언어가 없는 뭐 미술이라던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즉각적인 그런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그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큰데 언어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알고 듣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건 이 하마구치 유스케라는 사람이 어쨌건 그 예술가로서 이 예술가로서 어떤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미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파괴해버리고 좀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고 하는 점이 사실은 좀 이렇게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뭔가 좀 저런 점들 되게 좋다. 저런 점들이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느끼는 쾌감을 주는 것 같고 저는 또 감정적으로 보면 저는 해피아워를 사실 저는 가장 좋아하고 해피아워랑 이 드라이브 마이 카도 되게 좋게 본 편인데 왜 이 영화가 참 힐링 영화처럼 다가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러닝 타임이 긴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거가 좀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뭐 다른 영화나 최근에 많은 영화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냥 자기 얘기를 쏟아내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건데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계속 그 안에서 남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주인공들의 모습, 남의 얘기를 경청해준다고 하는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 행위만으로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시간이 되게 길긴 한데 보는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영화 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듭니다. 네.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그 내가 보고 있는 영화에서 일방적으로 쏘는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건데 왠지 이 하마구치 유스케의 영화들은 금방 말씀드린 언어의 문제라든가 혹은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인물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니 일방적으로 보고만 있는데 내 얘기를 저 영화가 들어준다는 느낌을 조금 주는 순간들이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내어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것이다. 와 그만큼 내 어떤 것들 시간을 내어주고 요즘 극장으로 간다는 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열광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단은 봉준호 버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봉준호 감독이 부산 영화제 때부터 하마구치 감독의 영화가 지금 시네필들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그 연출가로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는 감독 대 감독으로서 엄청난 마케팅을 해준 건 거죠. 그래서 전혀 몰랐던 사람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지금 영화들을 보는 어떤 태도라는 거는 전 체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피아워가 5시간 반을 넘으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편집점을 생각할 거예요. 이 장면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몸의 워크숍을 이렇게까지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 부분은 덜어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도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냥 좀 더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쫄쫄하게 만들어줘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긴 러닝 타임에서 그 몸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그 시간을 느끼고 나서 이 인물들에게 가닿았을 때 이 인물들이 하는 굉장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여요. 그냥 영화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내가 이 긴 흐름 안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것들을 조금은 체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느껴보는 시간들이 그 물리적인 압축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그 체험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체험을 즐거워하고 달가워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네필인 감독이 만든 시네필드를 위한 영화라는 느낌이 저는 항상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를 보면 진득하게 드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어색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연극적인 상황들을 영화에 마구 삽입을 해버려요. 그 순간에 어떤 관객은 이게 지금 영화인가? 이게 그냥 문학인가 연극인가 영화인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형식적인 실험이 있는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라는 느낌을 시네필들이 가질 거예요. 사실 최근에 있어서 형식적인 실험을 하는 영화들이 좀 드물잖아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러티브가. 그런데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는 굉장히 통상적인 멜로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거기서 연극 대사들을 삽입해 버린다든지 혹은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관객들이 이렇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그 안에서 연극도 보고 GV도 보고 GV도 약간 보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겪는 것들을 딱 떼서 그렇게 보는 순간 뭐랄까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화의 형식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를테면 5시간 반이래. 영화 3시간이래. 그럼 그 리듬으로 내가 이런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관객들도 가서는 이것이 5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혹은 3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해주는 독특한 리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이 5시간 반을 만약에 예전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처럼 그런 장면들로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왜냐면 극장에서 다들 잔 경험이 있잖아.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 있고 사실은 그 러닝타임이 나중에 볼 기회 봐야죠. 오늘에 따라서 볼지 말지 결정할 거잖아요. 근데 결정했어요. 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사실 그 다른 영화 감독들의 작품만큼 체감하기가 그 정도로 체감은 안 된다는 거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굉장히 메타적인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영화 안에 연극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다던가 이런 건데 그런 방식을 스파이 안에 각본을 쓸 때도 활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계속 뭔가 이렇게 액자식의 형식이든 아니면은 1막, 2막, 3막 같은 식의 형식이든 그런 방식의 영화적인 형식을 만들어내고 그 형식을 보는 것들이 시네필들이 정말 과거에 그런 작품을 못 봤던 그런 새로운 관객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분석하고 싶어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게 체험의 그런 느낌 때문에 원래 제가 운전을 안 하잖아요. 면허만 지금 몇 년 됐죠? 근데 제가 운전 연수를 등록을 했잖아요. 드라이브 마이카를 진짜? 보고 영화를 보고? 그래서 근데 약간 이해는 돼 진짜. 왜냐면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감각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 그 공간 안에서 그게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극장가에 티탄도 있죠. 그리고 그 특송도 있고 차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너무 다른 영화. 티탄이랑 차로 다른 걸 하잖아.
치타로 합의라는 게 치타를 치타는 보고 운전면허를 따는 미친놈이 어딨어. 사람이 다른 거래.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면서 약간 그 운전의 감각, 그 공간의 감각을 느껴보고 싶었어. 진짜로. 저는 그냥 사브가 사고 싶어. 사브 지금은 900. 사라져버린 그쵸? 그 스웨덴의 전설적인 자동차 브랜드 사브의 그렇죠. 자동차가 드라이브 마이카에 나오는데 그렇죠. 보면 그 주인공이죠 영화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절의 자동차가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하루키 아까 뭐 봉준호 버프 얘기했지만 이 서구권에서도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가 사실 올해의 모든 시상식과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에 다 꼽혔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야? 시카고 국제영화제, 보스턴 비평가 협회상, 뉴욕 비평가상, 뭐 그리고 고담 어워즈 크리틱스 초이스, 대망의 지금 아카데미까지 외국어 영화상, 작품상 그리고 연기상 이런 거에 다 후보로 오르거나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플러스 서구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하루키의 문화까지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하루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과 고독,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하루키 문학의 원료거든. 근데 이게 지금 드라이브 마이카에 그대로 이제 삽입되듯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지진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결핍 같은 것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거죠. 저는 그 예전 그 시네필 그 라떼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하마구치 류스케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시네필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영화를 접하게 돼서 뭐 그냥 약간은 그냥 조금 남들이 다 체험하는 어떤 영화를 나도 보고 그냥 뭐 인스타로 뭐 이렇게 증명하듯이 하고 이런 행위 자체도 저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사실은 뭐 더 영화를 좋아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 그럼요. 그러면서 또 무비건조까지 보시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보면 저는 주성철의 무비건조. 저는 예전에 왕가희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죠. 왕가희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왕가희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비평가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 제가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몇몇 감독들이 막 대담을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왕가희 감독처럼 물질 문명에 찌들고 정말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그린 영화를 좋아하는 요즘에 어떤 젊은 시네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니 이놈하게 꽂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되게 꾸짖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90년대는 하루키 잃는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무슨 두부 같은 그게 맞아요. 문학이냐 이런 말을 얘기를 그럼요. 했어요 실제로. 그럼요. 그건 확실해. 트렌디하고 힙하고 어. 이런 거였지. 그리고 하루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캠퍼스에서 그 노르웨이의 숲을 읽고 있었는데 진짜 학과 선배가 오더니 제가 보더니 툭툭 치면서 뭐 하루키 소설을 왜 읽고 있냐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그러면서 이제 막 한심하는 얼굴 뭐라고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 태백산맥은 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백산맥 아직 안 읽었는데요라고 했더니 야 태백산맥을 읽어야지 무슨 하루키 이게 뭐야? 이게 그거 뭐- 자기도 안 읽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런 그때 얘기들은 너무 짜증나 진짜. 근데 그때 마침 제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이 태백산맥이 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빌려 읽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태백산맥 재밌어.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선배가 그 재밌는 걸 왜 안 재밌긴 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재밌지 태백산맥. 4권까지 읽었는데 5권째 읽어야 돼서 이제 5권을 빌리려고 이제 갔더니 헤어졌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욱해가지고 아니 이제 4권 읽고 있는데 헤어지면 어떡하냐고. 이거 웃기려고. 이거 다 읽을 때까지 이거 진짜 라디오 스타야 이거 좀 치지 마. 이거 뭐 일본의 미니 시어터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 독립영화관, 아트영화관의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랑 지브이를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열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최근에 관객이 비어 있던 것과는 다른 정말 물리적인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기가 형성돼 있다라는 게 있고 이 작품을 계기로 약간 그런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의 다음 작품이 정말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아사코도 그렇고 해피아워도 그렇고 드라이브 마이카도 그렇고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지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는 보는 순간 한 30분 지나면 누구도
모르는 사람도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자신만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시네필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분명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다음 작품에서도 만약에 뭐예요? 우연과 상상. 우연과 상상 말고 그다음 우연과 상상 어차피 단편을 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장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왜냐하면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마이카가 일종의 하마구치 류스케 세계의 어떤 완성작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사실 가장 성숙한 본인도 영화이기도 하고. 직결판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구로사와 기요시의 스파이 안에 각본을 썼으니까 조금 더 상업적인 네. 이야기로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사코도 되게 상업적인 이야기였어. 그럼요. 네. 나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통속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속극적인 아주 통속극적인 것과 굉장히 세련된 시네필적인 것이 안에서 부딪히는데 그게 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의 재미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까? 그게 저는 좀 많이 기다렸죠.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재밌게 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되게 이 뭐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영화 되게 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기깎기가 딱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 나왔는데. 정말 그 드라이브 마이카 보면은 아 이렇게 기깎기가 맞는 영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체오베 바냐 아저씨와 하루키의 단편들의 조각 모음들과 이 하마구치 류스케가 딱딱딱딱 아기가 맞아요. 이거 왜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냐면 보면 볼수록 그 맞춘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저는 아사코만 본 입장에서 네. 충분히 이 정도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영화를 보고 나서 남는 것들 그리고 얘기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른 작품을 볼 만한 매력이 아주 충분한 감독이다. 예. 저도 뭐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최근에 SNS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 요즘 완전히 너무 SNS에 거지 같은 아재 개그를 하고 있고 진짜 SNS 처음 하는 40대 아재가 쓸 법한 글들은 다 쓰고 있어 지금. 나올 강에 죽음 안 웃겨. 못하게 말려. 아무튼 이제 그 SNS 정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신났어. 그 영화에 대해서는 특히 드라이브 마이카에 대해서 올린 사람이 너무 네. 많더라고요. 하나같이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정도지. 많고 하나같이 이 영화로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해피아워를 먼저 보고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를 봤는데 약간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그걸로 생각해 보면요. 뭔가 좀 스스로 좀 위안받고 뭔가 조금 그런 지점들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해피아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일본 대지진 그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던 사람이 대지진의 어떤 참상 속에 잔해들을 이렇게 세우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의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있잖아요. 숨을 잡아서. 많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다가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한 점에서 딱 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해피아워를 처음 극장에서 보기 시작했을 때 5시간 반짜리를 내가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게 초반 한 30분쯤에 나와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이 영화가 좀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생겨나면서 좀 보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 드라이브 마이 카로 보면 이 운전을 하면서 그 어떤 진동이나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좀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운전의 상태라고 하는 거에 또 이렇게 몸이 와가 뭔가 이렇게 존에 진입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그 해피아워에서는 그 어떤 삶의 중심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뭔가 지금 그 좀 뭐가 이렇게 좀 갈구하거나 뭐 좀 욕망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비켜나 있고 뭔가 좀 새로운 것들 좀 갈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거기에도 좀 맞는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분석하기도 힘들고 규정하기도 힘들지만 뭔가 좀 내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영화 조금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은 좀 파악되긴 하더라고요. 계속 찾아내고 싶어지는 그런 감독? 해피아워는 그러면 고베가 배경인 거예요? 고베가 배경이죠. 고베 여름에 가봤어요? 고베 가봤죠. 덥죠. 너무 더워. 너무 덥지. 진짜 상상 이상의 더위. 못 가. 여름에 일본.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땀 아니, 그냥 뚝 도쿄도 안 떨어지잖아. 돼. 고베는 차원이 달라. 왜냐면 그걸 바닷가. 바닷가라서. 그래. 사실 우리가
진짜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영화 정도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거 봤으면은 고백 갔잖아요 벌써. 그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속 장소 가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잘 못 가고 있어요. 고베 야경 아, 예뻐요. 근데 솔직히 영화 속 장소 가기 전에 그 영화를 찍은 그 장소인데 가면 그냥 나 제일 실망한 되게 거 반응이 그거 이렇잖아. 나 제일 당신도 실망한 그렇잖아. 거고 러브레터 그거 어디야? 그 삿포로 거기 옆에 오타루? 오타루. 낮에 가니까 완전 다 녹슬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볼 거. 오타로 별로 볼 거 없어. 아니 오타루 관광지죠. 근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네. 찍어. 정말. 그눈 내리면 예쁜데 눈 안 내려 있으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여행 영화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괜찮다. 저희 진짜 시네필이었거든요. 시네필 여러분 무비건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네, 네. 구독 촉구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